침을 넣는데 그게 왜 나아요? 낫긴 낫나? 이거 왜 이렇게 놔야 되지? 아픈데 직접 치료하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을까?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지나요? 안녕하십니까. 설명한의원 대표원장 안지명입니다. 설명한의원 인천점 원장 김정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설명한의원지를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나름 젊은 한의사들이잖아요. 그렇죠. 한의학을 바라봤을 때 네.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불신의 시선들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려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저도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보고 원장님도 한번 물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가장 궁금할 것 같은 게 네. 침을 넣는데 그게 왜 나아요? 저는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약은 먹으면 무슨 소염제면 염증을 없앨 거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침을 아픈 데다가 꽂는데 왜 나을까? 낫긴 낫나? 저는 환자분들께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침을 놓는다는 것은 마치 돈가스 고기 두들길 때 막 치다 보면 굳은 고기가 부드럽게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굳은 근육이나 인대를 풀어줄 때 침을 해당 부위에 놓거나 추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부항을 하게 됐을 때 그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부위에 침을 놨을 때 해당 부위로 염증을 억제하는 인자가 몰리게 되죠. 그러면 굳은 것뿐만 아니고 염증이 있었을 때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인이 있어요. 거인이 있어서 네.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쇠못이 박히는 거예요. 갑자기. 쇠못이 하나가 뻥 박혔어요. 네네. 그럼 완전 비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완전 비상 사태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할 거잖아요. 경찰을 부를 수도 있고 네. 소방관을 부를 수도 있고 미세 세포에 대한 그 시선으로 돌아가 보면 침을 꽂는다라는 거는 쇳덩어리가 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엄청난 비상 사태가 몸에 일어나는 거고 특히 그 꽂힌 부분에 그러면 우리 몸은 여기를 비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비상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면역 성분을 다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별게 아닌 거예요. 막 급해서 왔는데 그냥 침이고 또 빠져요. 이게 또 자연스럽게 빼니까 빠져나가잖아요. 어차피 온 김에 거기 주변에 조직이 파괴되어 있거나 세포가 안 좋아져 있는 부분들을 면역 성분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 거다. 화상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화상이 되게 좀 심하셔가지고 화상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하시는데 이게 잘 흉터가 안 없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를 되게 침으로 강자극하지 말고 수백 개의 침을 그 주변에다가 놔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안 났던 흉터나 안 났던 그 화상이 되게 빠르게 소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침이 꽂혀서 들어가면서 면역성분과 세포 재생을 엄청나게 일으키는 거구나 라는 거를 한의사로서 진료할 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 한의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불통즉통,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통즉 불통, 통하면 안 아프다. 순환이거든요. 그렇죠. 침이 몸을 부드럽게 해서 순환력을 올리는 거죠. 근데 인체는 결국 순환이 잘 돼야 맞습니다. 세포에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영양분 공급도 잘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침은 크게 봤을 때 이 면역 그리고 세포 재생에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 혈액 순환뿐만 아니라 림프 순환 전반적인 인체 순환에 영향을 줘서 네. 몸을 전체적으로 강화시켜 주는 것 같다, 재생시켜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침을 놔서 근육이 풀리면서 피가 가면 낫는다. 피가 모든 걸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려요. 피 속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인자들도 들어있고 면역 성분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피가 가면 되는데 불통즉통, 통하지 않으니까 안 낫고 아픈 거였거든요. 그래서 통하게만 해주면 그 이후부터는 피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환자분들께서 가끔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허리가 아픈데 왜 발가락에도 침 놓냐, 네네네. 손가락에 침 놓냐, 네네. 아픈 데는 다른 데 침 놓는 이유가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설명한의원은 오행침, 경락침이라는 침을 많이 쓰잖아요. 그 침들이 주로 손끝, 발끝, 손바닥, 발바닥 그리고 다리 그렇죠. 뭐 이런 데다가 침을 많이 놓는 건데 제가 처음에 이걸 배우면서 환자들을 치료할 때도 저 스스로도
이거 왜 이렇게 놔야 되지? 허리가 아프면 그냥 허리에 꽂으면 잘 나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아픈데 직접 치료하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을까? 치료율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픈 데만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당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악화되는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그리고 이걸 같이 겸했던 환자들은 이게 지속되는 기간이 길더라고요. 이게 치료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다. 그럼 이거는 뭐 그냥 혈자리나 한의학적인 용어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냐?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저도 납득이 안 되면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관절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몸의 순환에 의해서 어딘가가 막혀 있으면 다른 부분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현대의학적으로도 자꾸 밝혀지는 거예요. 뭐 운동학적으로도 막 밝혀지기도 하고 뭐 운동을 우리가 생각했을 땐 다리만 쓴다고 생각했는데 척추를 같이 쓰고 있고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몸의 연관성들이 있다라는 걸 일단 계속 연구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자율신경계 치료를 하면서 제일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발과 하체 순환. 이 발을 잘 잡아주는 것과 하체를 잘 치료해 주는 게 결국 전신을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좀 강하게 얘기하면 당뇨랑 고혈압 이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을 먹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라는 병들도 하체 치료를 많이 했을 때 되게 좋아지는 걸 많이 보게 됐습니다. 현대인들이 앉아서 생활하면서 이 하체 순환이 계속 떨어지게 되니까 다른 데 병이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체 순환이 안 되면 상체에만 피가 막 돌기 때문에 여긴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치료는 여기만 치료해요. 여기만 치료를 계속하면 이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순간적으로는 풀리는데 원인이 또 있으니까 다시 굳는 거잖아요. 허리가 아픈데 발가락 끝에 침을 놓고 이런 부분이 그 병의 원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당신이 어깨가 아파지게 되었냐? 왜 당신이 무릎이 아프냐? 왜 두통이 생겼냐? 네.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만 아픈 데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생활이나 모든 부분을 더 깊게 들어가서 아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지금 아파지는 거다. 그게 진짜 호흡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대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세심하고 정밀하게 그걸 해결하기 위해 다른 곳에다가 침을 놓는 거지 뭐 의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환자들을 보면서 많이 겪었습니다. 치료율의 차이를 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네. 이 경락침이나 오행침이 얼마나 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전구를 끄고 킬 때 스위치를 눌러서 키지 매번 전구를 돌려서 끄고 돌려서 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스위치로 연결된 어떤 전선이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통해서 전구가 켜지는 것처럼 통증 치료할 때 또 꼭 해당 부위만 치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드리는데 그리고 일례로 제가 진료원장으로 근무할 때 어떤 할아버님 치료했던 것이 생각나는데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 아드님한테 엎혀서 들어오셨었어요. 소변줄 끼고 그리고 저랑 대화하고 문진할 때도 아예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 섬어라고 해서 혼잣말 하시고 그리고 중얼중얼 거리시면서 침 흘리시고 아들한테 엎혀오지 않으시면 치료가 아예 안 되는 그런 분이셨는데 계속해서 발이랑 손 쪽에 침 치료했고 자극을 강하게 했더니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지팡이 짚고 혼자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할아버님을 보신 다른 환자분들이 계셨어요. 익숙해졌던 그 분들께서 박수를 막 쳤어요. 저 할아버지 나은 거에 대해서 덩달아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손발 치료하는 게 해당 부위를 치료하는 것만큼 강한 효과가 있다. 저도 그렇게 치료 경험을 통해서 네네. 많이 믿게 됐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한번 설명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뭘까요? 한약인데요, 한약. 네. 막 간 손상 이런 얘기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낫나? 이런 인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지나요? 제가 내리고 싶은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인데요. 약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간이 나빠질 수도 있고 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 자체가 간을 나쁘게 한다는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한약은 아시다시피 성분 자체가 대부분 우리가 먹는 풀 아니겠습니까? 네. 대부분 산에서 자라는 야초들 그런 것들로 간이 치명적으로 손상된다?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 약재가 간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신장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한 것인데 그것은 한약이어서가 아니고 한약뿐만 아니라 양약도 마찬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긴 합니다.
다만 간이 조금 간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증상을 대부분 소실시킬 수 있다면 간 수치는 정상화되기도 하니까 치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머리 여기 상처가 뇌출혈 때문에 수술을 했었고 중환자실에도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간 수치가 몇 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치료할 때 어쩔 수 없다. 치료하고 나면 내려갈 것이다. 제가 그때 링거도 엄청나게 맞고 있었고 발에도 꽂혀 있고 손에도 꽂혀 있고 약도 하루에 몇 개씩 먹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를 낫기 위해서는 그 약이 필요했었고 그 약으로 인해서 간이 올라가는 것은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약이 간이 나쁘냐 그것은 정답은 아니고요.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약이라는 거는 효과를 발휘하려면 간을 통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간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은 그 약이 들어와서 약간의 간을 거치면서 간에 무리를 주는 걸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이 나빠져 있거나 대사에 문제가 생겨 있던 사람은 약이 들어가면 그걸 못 견디는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의학이 그래서 현대 의료기기나 그리고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한의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옛날에는 뭐 피검사나 뭐 초음파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한의사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알지 못하게 간이 나빠져 있는 거를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 한의사들이나 이제 한의사 분들은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맞습니다. 간 수치가 막 올라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인성 간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약을 끊으면 다시 정상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심각한 약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전문적인 한의사한테 약을 처방받았을 때는 큰 문제 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요즘 한의원에서는 저희 한의원에서도 그렇고 간 수치를 검사하는 검사 기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이어서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간 수치가 어떤지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으로서도 안심이 되고 처방을 내린 저희로서도 안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옛날의 한의학이 아니다 이거네요. 저희. 그렇죠. 저희 같은 이제 한의사들이 바꿔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